네, 시장의 핵심만 콕콕 짚어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시간 질문들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살짝만 들어오세요. 네. 네. 자, 오늘 질문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시장 안에서 해결해 볼 수 있는 질문들 또 챙겨와 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마이크론 효과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이면 전달이 될 테고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우리 연구원님의 답변 세 가지부터 받아봤는데요. 열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마이크론 4분기 컨센 매출이 76억 5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1.11달러, 그리고 HBM 로드맵 및 생산 계획 긍정적 제시 여부 이렇게 키워드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씩 풀어가 볼게요. 첫 네. 번째는 뭘까요? 보시는 것처럼 네. 실적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의 기대치 그리고 하향 조정되는 일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좀 보면 마이크론에 대한 눈높이는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보는 이유들은 최근에 이제 PC하고 모바일 쪽에 DRAM 재고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네. 그리고 HBM에 대한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기관에서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을 좀 낮춰잡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관건은 앞으로 이제 마이크론이 HBM 관련된 로드맵이나 생산 계획을 긍정적으로 제시하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HBM 공급 과잉에 따른 반도체 업황이 사실은 이제 내년 3분기 이후가 되지 않고 올해 좀 종료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에 되게 부정적으로 작용한 여지가 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거기에 대한 풍향기가 될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어느 정도 눈높이가 좀 하향 조정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예. 사실 시티그룹은 실적을 낮추고 있어요. 이거는 컨센서스고요. 네. 그리고 일부 기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160달러 목표 주가를 125달러로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IB들이 바라보는 마이크론 실적 그리고 목표 주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앞으로의 그 가이던스가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 가이던스 역시 긍정적인 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지금 주가의 불안정성이 좀 계속 이어질 여지는 있다라는 거죠. 그럼 네. 결국에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는 건가요? 수요요? PC나 모바일 쪽의 수요가 늘어나야 어느 정도 업황 자체가 좀 더 살아난 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HBM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단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품 호퍼백이 과거에는 HBM 탑재량이 92GB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게 블랙에를 탑재한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192GB로 상당폭 늘어나요. 그러니까 2년 만에 2.2배 정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가 HBM을 공급하지 않고 네. 전적으로 SK 하이닉스, 마이크론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이 블랙의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아무리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둔다고 하면 최근 시장이 바라보는 이 뷰 자체는 좀 왜곡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네. 결국 엔비디아, HBM 공급량 부족이란 부분들은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시장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봐야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구간에서 답변 받아봤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요. 달러와 뉴욕 증시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컷 이후에 달러 약세 본격화될 거다라는 이야기 있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환율 움직임, 환시장의 변동성이 그렇게 큰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장은 연준 비컷 이후 금융시장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비컷에 대한 의미를 두 가지로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의 경기도나 이를 넘어서는 침체를 염두에 두고 보험적 성격의 금리 인하라고 바라보는 뷰가 있고 현재 고용과 물가 시장에 맞춰서 통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제 금리를 낮추는 형태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후자를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생각들에 대한 답은 아마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 가능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네.
26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2, 4분기 GDP 확정치 아마 이게 3.몇 %로 상향 조정됐지만 지금 네. 현재 확정치는 2.9% 정도로 다시금 소폭 내려갈 걸로 좀 보고 있지만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올해 미국의 GDP 추이를 놓고 한다고 하면 올해 1분기가 전분기 대비 연율로 1.4 그리고 올해 2분기가 3.0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와 비교를 해봐도 분기별 GDP가 올라오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앞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 걸 염두에 두고 보험적으로 좀 내렸다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국은 2022년 1분기, 2분기 때 기술적 경기 침체에 들어갔었는데 2022년 3분기 이후 올해 2분기 때까지는 역성장 없이 견고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평균으로 따지면 2.8% 정도 돼요. 근데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8이기 때문에 네. 잠재 성장률을 1%포인트 정도 상회하고 있는 현 구간에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좀 잘못된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용과 물가 지표를 염두에 두고 거기에 따른 통화 정책 수순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국 증시 그리고 금융시장 환경은 95년과 98년처럼 특히 증시는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늦장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 뭐 이렇게 좀 어필하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풀어주신 것 같은데 답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더 국소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9월 FOMC 완화적인 통화 행보 제시가 됐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장 컨센서스보다도 저는 조금 더 완화적인 걸 내비쳐 줬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올해 100bp나 그리고 내년도 100bp나 물론 이제 시장에서 생각했던 수준이긴 하지만 FMC에서 제시한 수정 경제 전망을 놓고 한다고 하면 사실 중위값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레인지 하단을 보는 게 좋아요. 레인지 하단을 기준으로 놓고 한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125pp, 내년 같은 경우에는 125에서 150pp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열어놨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완화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9월 FMC가 끝나고 나서 역사적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더 완화적인 행보를 더 이어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미국 경제 체력은 견고한 국면이다. 이제 그 체력이 견고하다라는 부분이 좀 확인된 건가요? 경제 체력이 좋기 때문에 지금 FFC 끝나고 나서도 증시가 올라가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5년도 이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던 구간이 총 5구간이 있어요. 근데 그 구간들 중에 95년과 98년을 제외하면 나머지 3구간은 위기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NBER, 전미경제연구소를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경기 침체를 겪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결국에는 증시가 하락하는데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네. 지금 95년과 98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 확장에 놓여 있었고 경기 확장 구간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달성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누누이 얘기해드리지만 미국의 경제 체력은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과거처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의심을 계속 가지실 거예요. 너무 계속 올라가니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계속 올라가는 추이가 계속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 시장의 그 체력이 좀 계속해서 견고하게 흘러갈 거다. 변수는 일단은 11월에 있을 미 대선으로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는 미국채와 금이라는 질문을 가져와 봤는데 확실히 이제 금값이 진짜 금값이에요. 한 돈이 뭐 49만 원? 뭐 이 정도까지 가서 아이들 금반지 맞추면 50만 원이 훌쩍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장기채에 대한 그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답변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답변 3가지 열어볼게요. 미국 장기국채 인플레이션 좌우, 디스인플레이션 국면 연말까지는 화살표가 아래로 돼 있네요. 그리고 금 가격 관련해서도 또 이야기 들어볼게요. 하나씩 풀어볼까요? 장기 국채는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겁니다. 네. 장기 국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몇 가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올해 보면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오름폭이 계속 줄어나가고 있고 올해 상반기 지나고 나서 현재까지 지금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그리고 PCE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면
시장 예상치 그리고 전월보다는 헤드라인 기준으로 떨어지는 폭이 상당히 두드러지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최근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6 수준까지 예상외로 빨리 도달했던 상황입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이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채 10년물 금리 현재 3.6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아마 연말 정도 되면 3.3 전후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다라고 하면 유지하셔도 되고 네. 좀 안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께서 미국 장기 국채 투자를 해보겠다라는 분들 역시 아직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물가가 떨어진다고 하면 미국의 장기 국채는 떨어지는 수순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채로의 투자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그럼?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고 금리 인하 폭이 상당폭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단기채 금리에 더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아마 올해까지만 그게 좀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올해 남아있는 FOMC 일정을 놓고 온다고 하면 네. 11월, 12월 그리고 내년에 이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을 놓고 온다고 하면 피컷이나 자이언트컵 정도의 금리 인하 폭보다는 베이비 컷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단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IB들이 내년도에 분기별 25pp 인하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저도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 내려갈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 그리고 비컷을 했다라는 이유들이 현재로서는 단기채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는 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단기채보다는 그래도 네. 장기채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옮겨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단기채보다는 장기채 투자를 좀 더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처브 지분을 늘린다. 이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나서 단기채 굉장히 이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렇다면 금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돼요? 계속 올라갈까요? 이제 CT였나요? 투자은행에서는 3,000달러까지도 이야기가 나온 것 같던데 연구원님 시각은 어떠세요? 3,000달러까지 올라갈 갈까요?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금 가격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금 가격이 2018년도 10월 이후로 네. 장기 상승 국면에 돌입을 했는데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은 우선적으로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많았죠. 특히 중앙은행의 금매입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금 가격이 올라온 동의는 제가 말씀드렸던 수요가 공급보다 큰 부분,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의 금매입이 계속 커졌던 부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른 달러 약세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죠. 그래서 올해 9월 이제부터는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가는데 달러 약세라는 부분들이 반영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실질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사실 금 가격은 상관성이 반대였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지난 2018년도 10월부터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실질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더라도 금 가격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고정관념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좀 약간 탈세계를 반영해서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금리나 수준을 염두에 두고 달러 약세가 좀 금 가격이 올라가는데 반영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신흥국들이 최근 금을 많이 매입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이에 따른 부안정성을 염두에 두고 금을 좀 매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달러 중심의 어떤 세계관에서 이제 비달러화에 대한 포지션을 늘리고자 하는 부분들도 중앙은행 특히 신흥국 내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금 가격은 앞으로도 좀 계속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급 대비해서 이제 수요가 폭발적이다 보니 그리고 비컷으로 인해서 달러 약세를 통해서 금값은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체크해 볼게요. 다음 질문은 미국 ETF 전략입니다. 답변 확인해 볼게요. 미국 ETF 진짜 전략을 어떻게 또 취해 봐야 될까요? 21년도부터 23년도 10월 S&P 500 평균이 4% 넘게 올랐고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 올라가고 금리 내려가고 달러 내려가고 성장주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지난달부터 이번 달 9월 증시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팬데믹 이후에 2021년에서 2023년 월간 수익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S&P 500이나 코스피 지수가 6%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좀 올해는 좀 다르다는 얘기를 좀 누누이 강조했던 이유가 네. 올해 9월 달에 연준이 팬데믹 이후로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시점이 있기도 하고 올해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거 전철을 밟아나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증시는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를 의존하는 거는 뭐 좋은 현상이긴 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좀 달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얘기해드리고 싶고 뭐 그 데이터를 갖고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평균적으로 4.2% 올랐고요. 연간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10월, 11월 증시가 미국 증시도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국 대선 이전까지 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근거들 중에 하나로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 뭐 어떻게 또 챙겨봐야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미국 대선 2차 TV 토론회 이후에 현지 여론을 놓고 온다고 하면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당선될 여지가 높아진다는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해리스 트레이드는 주가가 오르고 금리는 떨어지고 달러는 약세를 보이는 현상이 연출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9월 FMC 이후에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고 이제는 통화 정책보다는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해리스 트레이드가 연출되면서 위험자산 특히 미국 증시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더 강해지는 시점이 될 거다라고 말씀 주셨고 시간이 얼마 없지만 한 1분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세 번째 답변도 챙겨볼게요. 사실 뭐 작년부터 주도주는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나스닥, 성장주들 그리고 섹터로 따지면 커뮤니케이션, IT, 경기 소비재 해당되는 ETF가 한국과 미국에 모두 상장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해외 투자를 할 때는 ETF를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ETF는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라인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선택해서 골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상 중심으로 좀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4가지 질문들에 맞춰서 답변들 받아봤습니다. 여기서 질문들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